자기야, 괜찮나? 괜찮다. 근데 우리 이제 애기도 생겼는데 계속 부모님하고 같이 사는 건 좀 그렇지 않나? 독립하자. 독립? 아이, 지금 하는 사업도 부모님 돈으로 시작한 건데. 아이, 또 손 벌릴 순 없다. 그럼 여기서 애 낳고 살자고. 불편하단 말이야. 아이, 그래도. 나는 절대 같이 못 사니까 그런 줄 알아라. 아이, 그래. 알겠다. 내가 부모님께 얘기 한번 드려볼게. 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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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 피곤하다. 일찍 자야겠다. 자기도 자자. 난 잠이 안 와서 먼저 자라. 아이, 자기 또 불면증이가. 요 며칠 계속 잠 못 잤잖아. 내가 알아서 할게. 영인이는. 그래, 내가 재울게. 근데 자기 병원에 가봐야 되는 거 아이가? 그 불면증도 약 처방받으면 괜찮다던데. 수면제 먹고 자라고. 잠은 내가 못 자는데 왜 당신이 더 난린데? 아니 나는 당신이 너무 걱정돼서 그 치료 받으면. 잠 좀 못 자는 거 가지고 무슨 환자 취급하네. 내가 병원을 왜 가야 되는데? 아니다. 영희 재우러 간다. 아내의 불면증 증세는 날로 심각해졌습니다. 하지만 계속 병원을 거부한 아내 때문에 저와 딸은 몇 년 동안 계속 고통받아야 했습니다. 오랜 설득 끝에 겨우 아내를 병원에 데려갈 수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 석인정 씨는 불면증뿐만 아니라 공황장애도 있습니다. 공황장애요? 제가 그럼 정신병자라는 말이세요? 아, 여보, 그게 아니잖아. 맞잖아. 갑자기 숨이 턱턱 막히고 정신이 오락가락하고. 나는 그런 거 없는데 내가 무슨 공황장애고. 이 병원 돌팔이다. 가자 여보. 여보. 죄송합니다. 의사 앞에서 저런 말씀을 해요. 여보, 의사가. 요즘 소화도 잘 안 되고 했는데 일시적인 소화장애인 것 같다. 내과 가서 약 처방 받아서 먹으면 나을 거고. 요즘 영인이 본다고 스트레스 받아서 그렇겠지. 마사지도 좀 받고 운동도 좀 하고 나면 잠도 잘 잘 거다. 아, 여보, 그래도 의사가. 영인이 올 시간이다. 내 먼저 갈게. 아, 여보. 정말 완강하시네요. 자신의 병을 인정하지 않았던 아내는 점점 저와 딸에게 폭력적이고 신경질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보, 아파트 관리비 또 안 냈나? 그랬나? 내면 되지. 아니, 카드값이 뭐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 이게 뭐고? 아니, 백화점 쇼핑을 왜 이렇게 많이 했는데 우리 형편에 카드값 달달이 500이 말이가? 내가 쓰는 게 그렇게 아깝나? 아니 매달 그러는 것도 아니고 좀 쓰면 안 되나? 아이고. 아니, 저번 달에도 500, 이번 달에는 카드값이 600이다 600. 어디다 그렇게 많이 썼는데? 몰라. 진짜 미치겠네 진짜. 그러다 결국 아파트 수도요금과 전기요금 등을 미납해 절정까지 당했고, 이런 문제가 계속 반복되면서 저희는 늘 싸움을 달고 살았습니다. 아내는 그럴 때마다 아이를 데리고 저희 본가로 가버렸습니다. 자기야. 자기야, 왔나? 무슨 일이고? 자기야, 우리 큰 차 하나로 바꾸자. 차? 아이, 지금 우리 차 있잖아. 코딱지만 한 경차 말고 좀 더 크고 편한 차. 애들 태우고 댕길라니까 경차는 너무 작고 불편하다. 아이,
내가 돈이 어딨노? 같이 지내면서 보니까 어머님, 아버님 여윳돈 좀 있으신 것 같던데 한번 말씀드려봐봐. 아이고야. 부모님께 또 손을 벌리라고. 아니, 집하고 이 가게 부모님께서 다 해주셨는데 차까지? 난 더는 못한다. 못한다? 내 친구 남편들은 차에 용돈에 적적 갖다 주고 철마다 여행도 보내주고 한다던데 당신은 나한테 해준 게 뭔데? 당신 말 다 했나? 어? 니는 풀면증에 뭐다? 병도 있으면서 제대로 치료도 안 받고. 지금 쳤나? 어? 그래, 쳤다. 왜? 병원은 내가 알아서 한다고 했잖아. 나도 할 말은 많은데 지금까지 참고 참았거든. 어? 이제 더는 못하겠다. 니랑 이제 더 못 살겠으니까 이혼하자. 이혼? 나 그 말에 무서워할 줄 알고 하자 이혼. 당장 우리 부모님 집에서부터 나가라. 그리고 곧 이혼 소장 갈 거니까 딱 기다리고. 아유 씨. 네, 두 사람이 이혼을 결심한 상황입니다. 자, 최성호 변호사님. 자, 지금 그런데 두 사람이 서로가 이혼 사유는 상대방에게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예, 혼인 생활을 하다 보면 작은 잘못들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고 부부싸움도 발생할 수 있죠. 네. 그런데 윤하진, 석인정 씨 부부처럼 서로의 잘잘못을 가려야 한다면 보통 재판을 통해 이혼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이혼 사유를 판단하는 것을 흔히들 귀책 사유라고 합니다. 네, 자, 귀책 사유. 일단 제가 봤을 때는 두 분 다 좀 잘못하신 점이 있긴 한데 사실 출산 후에 지금 불면증이 더 심해진 거잖아요. 이럴 때 남편이 조금만 더 세심한 배려를 해주면 괜찮아질 텐데 지금 남편 윤하진 씨가 아픈 그 아내를 잘 이해해주지 못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다시 한번 드라마를 보셔야 되는 게 아닌가요? 세심한 배려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자꾸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석인정 씨 같은 경우는 치료도 안 받고 거기에다 또 매달 과소비까지 합니다. 또 보셔서 아시겠지만 시댁에 가서 차도 사달라, 집도 도와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분명히 이 귀책 사유는 석인정 씨에게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어떤가요? 예,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의 입장을 보면 부부는 혼인 생활을 함에 있어서 애정과 신의 및 인내로서 서로를 이해하여 보호하며 혼인 생활의 유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혼인 생활 중에 그 장애가 되는 여러 사태에 직면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부부 생활 유지를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혼에 이를 정도로 부부 생활이 파탄났는지 여부가 이혼의 핵심 기준이 되겠습니다. 자, 저희가 그동안 살펴봤던 이혼 사례들을 보면 한쪽이 좀 명백하게 잘못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렇죠. 지금 이 사례처럼 부부가 서로에게 좀 잘잘못이 있어 보이는 이런 경우에도 이혼이 가능한가요? 예, 그렇습니다. 재판상 이혼에 있어서 일방적인 잘못이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예외적인 상황은 제외하고 불륜이라고 부르는 부정행위, 그리고 일방적인 폭행이 지속되는 상황, 종교나 도박에 빠져 가정 경제를 파탄나게 하는 정도를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네. 그 외적인 부분은 부부가 서로 맞추어 생활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오해나 감정적인 소모들이 쌓이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 경우에는 어느 일방이 귀책 사유로 이혼되는 것이 아니라 쌍방 간 복합적인 사유로 인해 이혼이 성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럼 이 드라마 사건 같은 경우에도 쌍방의 잘못으로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라고 보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일방이 육체적, 정신적으로 병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대처하는 방법에서 조금 더 최선을 다할 수 있었지 않았나 하는 부분도 고려되어야 하고요. 대처하는 방법이 상대방을 상처 입혀 조금 더 과격한 반응이 나온 것이 아닌가 하는 부분 등 문제의 시발점뿐 아니라 그 이후의 과정 역시 모두 재판을 할 때 판단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네. 그 기간 역시 혼인 생활 기간에 포함되는 것이기에 그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불륜과 같이 일방의 잘못만으로 혼인 생활이 파탄난 것은 아니라고 법원에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이혼의 귀책 사유가 부부 쌍방에게 있다라는 건데 네. 그러면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재산 분할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보통 귀책 사유가 재산 분할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예, 혼인 파탄 경위라는 부분 역시 재산 분할에 영향을 주기는 합니다. 다만 그것만으로 재산 분할 비율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어느 일방이 잘못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일방이 혼자서 일구었거나 상대방의 기여가 전혀 없는 재산에 관해서도 분할되게 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게 됩니다. 네. 이는 자칫 이혼이라는 제도가 본래의 취지와는 다르게 부부 간 이혼을 이유로 한 긍정적인 청구로 변질될 우려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재산 분할에서는 귀책 사유 외에도 어떤 요소들이 고려가 돼야 될까요? 이 부부가 재산을 취득한 경위, 그 재산 형성 및 유지에 관한 상호 간의 기여의 정도, 당사자의 나이, 직업, 혼인 생활의 과정과 기간, 파탄의 경위, 부양적 요소 등 혼인 생활 전반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네, 그 재산 분할할 때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언제 분할하는지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 부동산 분할의 기준 시점 같은 게 좀 중요하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재판이 끝나는 변론 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재판을 청구하고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는 만큼 원칙만 고수하게 되면 일방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기나긴 재판 도중 재산을 과도하게 소모하는 경우 등 결론적으로 분할할 재산이 사라지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말씀하신 부동산이나 자동차처럼 처분이 어려운 재산이 아닌 단순 금융재산의 경우에는 재산을 청구한 시점을 기준으로 종류와 액수를 확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재산의 성격에 따라서 변론 종결일, 그러니까 재판이 끝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기도 하고 재판 청구 시점, 그러니까 재판의 시작점을 기준으로 하기도 한다. 이렇게 나뉜다는 얘기네요. 예, 맞습니다. 그럴 경우 재판이 시작된 이후 일방이 해당 재산을 극단적으로 소모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알 수 없는 상대방은 재판이 시작된 날을 기준으로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기에 상대방의 재산 은닉 행위나 과도한 소모에 대비할 수 있게 되겠죠. 예. 혹여나 재판이 시작된 이후 어느 일방이 부부 공동 채무를 변제하여 상대방이 이익을 보는 경우 역시 방지할 수 있어서 합리적으로 재산 분할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니까 남편 윤하진 씨가 가족 사업을 경영을 했다고 합니다. 서기정 씨의 시부모님과 그러니까 함께 사업을 한 건데 이런 경우에는 좀 재산 분할이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예리하시네요. 이 부분이 실제 실무에서 많이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법원에서도 재산 분할에 많은 원칙을 세우고 있지만 소위 가족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부부뿐 아니라 일가 친척들이 관계되는 경우가 많아서 금전 관계 등이 매우 복잡한 경우가 많습니다. 네. 만약 가족 사업이 법인이어서 각 개인에게 할당된 주식이 있다면 비교적 간단하겠지만 법인이 아니라 개인 사업자인 경우라면 복잡해집니다. 실질적으로 해당 사업이 누구의 것인지 그리고 부부가 해당 사업으로 어느 정도 실질 소득을 올리고 있었는지 등 해당 사업에 있어서 부부의 실질적인 역할이 무엇이었는지 돈의 흐름이 어떠한지 등 복잡한 관계를 분석해서 부부 중 일방에게 귀속되는 금전적 규모를 확정하고 해당 금전을 분할 대상에 포함하게 됩니다. 자, 그럼 지금 이 사건의 부부의 경우에는 재산 분할이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예, 자세한 건 좀 더 따져봐야 하겠지만 아마 아내분에게 분배되는 재산이 그리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무래도 재산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남편의 노력이 매우 컸고 시댁 가족들이 지원을 많이 해줬다는 점, 가족 경영 사업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부부가 관여한 금전이 얼마였느냐 하는 점, 아내 서긴정 씨가 재산을 형성, 유지하는 것보다는 소비가 과도했다는 점 등이 고려될 것이고요. 이를 바탕으로 분할 비율과 금액이 정해질 것이기에 재산 분할 측면에서는
남편 윤하진 씨에게 다소 유리한 판결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단 재산 분할은 그렇고 사실 이혼을 할 때 재산 분할만큼이나 중요한 게 바로 양육권 문제인데 그렇죠. 이 경우에 지금 석인정 씨 그러니까 엄마가 약간은 좀 그 건강을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네. 엄마에게 양육권을 준다는 게 조금 애매할 것 같은데 판단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양육권은 재판을 하는 당사자들 개개인의 의도도 매우 중요하겠지만 양육권의 대상이 되는 어린 자녀의 의사, 해당 자녀와 부부 일방의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법원은 양육권에 있어서 당사자들 간에 의사협치가 없다고 한다면 단순한 재판을 통해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양육 환경 조사라는 별도의 절차를 통해서 실제 이혼 이후 자녀가 거주할 환경을 조사하고요. 자녀와 각 부부 일방이 어떤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있는지 서면 조사 및 실제 관찰을 통해서 성인인 부부 일방이 아니라 미성년자인 자녀에게 무엇이 더 나은 선택인지를 실질적인 관점에서 판단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이혼 재판이라는 게 보니까 시간이 꽤 상당히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럼 재판을 받을 동안에는 이 자녀를 누가 양육을 합니까? 이혼 재판이 일반적으로 1년 정도 걸린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재판 과정에서 임시 양육자 지정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법원은 해당 문제에 관해서 사전 처분이라는 별도의 신청을 통해서 임시 양육자를 지정하고 있고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재판부 직권으로 임시 양육자를 지정해서 미성년자의 복지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야, 이게 오늘 사례를 보니까 이때까지 우리는 어느 일방의 귀책 사유로 네, 네. 이혼이 되는 경우를 많이 봤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보니까 부부 생활의 어떤 전반적인 태도를 고려를 해서 판단을 하는 이런 경우가 오히려 더 많을 것 같긴 하네요. 예, 맞습니다. 특히 이혼과 같이 가정과 관련된 사건의 경우에는 단순한 법의 규정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네. 따라서 법도 법이지만 부부가 문제 발생 시 어떤 방식으로 어른스럽게 대처를 했는지, 서로 배려하고 부부 관계의 유지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다했는지 등 사실적인 부분 역시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렇기에 어쩌면 평소의 행실이 가장 많이 반영되는 재판이 이혼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네. 자, 이 사건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윤하진, 석인정 씨 부부에게 한마디 남겨주시죠. 윤하진, 석인정 씨 부부 생활을 하다 보면 일로 인해서 혹은 양육으로 인해서 지쳐 힘들 때가 많은데요. 그럴 때는 부부 사이에 감정적으로 대립하지 말고 조금은 어른스럽게 대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혼이라는 절차는 법률혼 관계를 해소하는 과정으로서 이혼에 이르기까지 부부 상호 간에 많은 고민이 따르는 절차입니다. 단순히 남녀가 교제했다가 헤어지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로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절차이기도 합니다. 네. 또한 부부 생활의 모습은 부부의 수만큼 존재하기에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법원 역시 한 가지 기준으로 모든 이혼 사건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되도록 이혼에 이르지 않는 것이 가장 최선이긴 하겠으나 불가피한 경우라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당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시간을 들여 이룩한 모든 것들을 합리적으로 판단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될 것입니다.